자, 그러면은 지급주인 비율이 10%인 경우에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중 10%인 10억을 지급주인 비율로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억을 신용통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도는 돈, 즉 통화량은 모두 190억이 된 셈이죠. 90억은 지급준 비율 10%를 떼고 다시 대출할 수 있는 돈 81억을 만듭니다. 81억은 72억을 만들고 72억은 65억을 만들고 마치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처럼 이렇게 계속 돈이 불어나는데 이 과정을 신용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까지 빌려준다면 얼마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래 있던 100억을 더해 최대 1000억 대출할 때마다 새 돈이 생기는 겁니다. It is a promise of payment. You hold a credit. All money is credit. All money. Today, where you don't have the problem of gold, they can inflate the system, and that's what they do. You have to take out more loans, which means there's going to be more money in the system.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구원하는 사회가 된 이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급 준 비율이 적을수록 은행은 더 적은 돈만 남기면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급준 비율은 평균 3.5% 내외. 자, 그럼 평균 지급준 비율을 3.5%다 이렇게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볼까요?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로 공급합니다. 그럼 애플은행은 이 돈을 대기업 사장 남자 1호에게 대출해 주죠. 남자 1호는 그 돈을 A에게 재료값으로 줍니다. A는 그중에서 5% 정도인 250억 원을 회사 금고에 현찰로 넣어놓고 쓰고 나머지 4,750억 원은 은행 통장에 예금해놓고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돈은 오렌지은행의 A의 예금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렌지은행은 A가 예금한 돈의 3.5%인 166억 3천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83억 8천만 원을 남자 2호에게 대출해 주죠. 남자 2호는 B씨에게 지불하고 B씨는 역시 5% 정도만 현찰로 두고 나머지 금액은 바나나 은행에 예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럼 얼마로 늘어날까요?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다 대출한 경우에 모두 6조 60억 원이 됩니다. 5천억이 6조 60억이 되다니 신기할 따름이죠. 여하튼 새 돈이 생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The basic unit of account in a financial system, the money, is mostly just invisible and exists only as entries on a computer screen. So what they're doing, it's a big shell game.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we don't necessarily have the money, but when you come for it, we'll get the money. We'll get it real quick. So they can write you in advance. 새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뚜껑을 열 때마다 살짝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과 같습니다. 돈은 은행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What do banks do? I mean, they play with other people's money. They make money with other people's money. 이제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물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기울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값을 보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면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 1일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면 겨우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가격이 무려 48배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그리고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왜 내가 이걸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부터 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apitalism. Capitalism. Capitalism?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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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You want me to say something about capitalism? 자, 그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서 돈을 불리는데 그 원금은 누가 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도 돈을 불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두 가지의 권한을 갖고 있죠.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Well, basically, in a modern economy, the central bank does a lot to manage the money supply. If we need more money in the economy, the central bank can give us more money.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콜금리가 인상됐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은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거나 동결했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들썩들썩합니다. 대출받을 것을 갚아야 할지 아니면 더 대출을 해야 할지. 요즘 장보기가 두렵다는 주부가 많습니다.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6,000원이 넘었고 생갈치 한 마리는 예년보다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어떻게 될지. 이는 이자를 이용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보통 침체에 있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렇게 이자율을 조절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죠. 그런데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죠. 뉴스나 신문에서 소위 양적 완화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일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자꾸 돈을 찍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로저 랭그릭이 논문을 통해 제시한 이론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섬에는 중앙은행 A와 시민 B, 시민 C 세 사람이 삽니다.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은 딱 10,000원. 이 돈을 시민 B가 연이율 5%로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자 500원을 더해 1,500원으로 갚기로 한 것이죠. B는 빌린 10,000원을 주고 C에게서 배를 한 척 삽니다. B는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봅니다. 자, 그럼 B는 과연 1년 뒤에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 이자 500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자를 갚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A가 500원을 더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하는 겁니다. 이제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500원. 만약 B가 열심히 일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벌면 빌린 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가만. 그럼 D가 빌린 500원의 원금과 이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합니다. 결론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he only way to get the money to pay the interest on the previous loans is to take out more loans, and that will expand the money supply, which will devalue the value of any particular piece of currency. In other words, because there are more of them, they're going to buy less. You're going to have inflation. Okay, so each dollar bill will be able to buy less goods and services. So when governments print money, you get inflation.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일단 돈이 많이 도니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것이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영이 모두 14개. 이것은 100조 달러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짐바브웨에서 2008년에 실제로 사용했던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이때 짐바브웨는 한 해 최고 2억 3,100만 %라는 상상 초월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 (40여 년을) 통치한 무가베 대통령의 무제한 정책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극심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화폐를 찍어서 국고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So if you have too much money cre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generally you'll have inflation. And so that's the danger. If the Federal Reserve creates too much money, you might have inflation.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왜 돈을 불리는지 그리고 과도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는 항상 이자가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끔찍한 상황을 만듭니다. B는 대출한 돈 10,000원과
이자 500원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1,500원을 다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그럼 D는 은행에서 빌린 500원을 어떻게 갚을까요? 당연히 못 갚습니다. 파산하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빚을 갚는 건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이 적게 돌면 결국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은 많고 경제 사정이 어두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되겠죠. 이 세상에는 여러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등등. 현대 금융 시스템은 바로 빚 보존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죠.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됩니다.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입니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돈 하고 사는 이유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대량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통화량도 계속 줄어듭니다. 팽창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위축됩니다. 생산과 투자를 줄이게 되죠. 직원을 새로 뽑기는커녕 일하던 사람들도 내보냅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집니다. 돈을 벌기가 힘들죠. 여기저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I
think around the world, credit has collapsed. It's still in a deflationary phase. There's not enough money. You can see that in the EU. All those countries are in debt. Who are they in debt to? It's because there's not enough money to pay off their debts plus interest. 이렇게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는 법이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겨울이 온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일일까요? While it's true that it's extremely difficult to know exactly when crash is going to occur, just as it's very difficult to predict exactly when an earthquake is going to occur, it is not hard to know when a system is in danger of having a crash, just as we know from the theory of geology, of seismology, which areas are likely to have earthquakes. 1925년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는 장기 순환 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가 48년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죠. 금세기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 슈페터 역시 자본주의 경제는 물결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볼까요? 미국의 콘드라티예프 주기의 겨울은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급격한 이자율 하락은 디플레이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대출해 준 것입니다. 바로 모기지죠. 그것으로 그들은 집을 사고 차를 샀습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빌렸고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다 빌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콘드라티예프 주기의 여름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왜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 중에 누구입니다. It's not a democratic system. It's a private banking system. 4 bankers, 5 bankers, 4 bankers.